예,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 집회, 이 소중한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이신 시민 여러분, 정말 감회가 새롭고 또 뵙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영어 몸이 지금 4년 8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간 2016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리에서 탄핵 반대, 탄핵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 석방, 그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난 탄핵 사태의 문제점을 요약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향후 어떻게 우리가 탄핵 무효 투쟁을 단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약 20분 정도 조금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고향이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 4대가 살았고, 그쪽에 최근 김대중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한 1970년대 이후로 그 지역의 어떤 정치 성향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경북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 사람. 포항여고 나왔고 이곳 대구에서 경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정치인이 됐으니까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이 영나무 아들이고 호남의 사위다. 저는 호나무 사위고 대구 경북의 호남 아들이고 대구 경북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구는 첫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부국 강병과 국리민복, 그리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과감한 국가 안보를 위한 개혁 조치까지 대한민국을 오늘날 번영과 자유의 나라, 그리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위대한 도시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제가 의회배장으로 작년 코로나19 전국에서 대구에서 2월 20일경에 제1차 대유행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중국발 입금제를 하지 말라고 제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6번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중 4대 외교를 하고 있던 노무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결과가 대구에서 1차 대유행을 가져온 것입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중순경에 대규모 인원이 중국 관광객들이 여기에 관광을 왔고, 바로 그게 대구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해버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대규모 유행이 하루 1일 확진자 1000명까지 생기면서 약 50일간 대구라는 인구 약 250만 원 도시가 큰 공경에 처했을 때 대구시청과 대구시 의사회하고 대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불과 50일 만에 확진자 제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코로나19가 작년 1월에 발생한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코로나 전 세계의 어떤 현황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50일 만에 이 대규모 도시에서 1000명 유행, 그 확진자 8000명까지 이르는 상황에서 50일 만에 확진자를 제로로 만든 이 짧은 시간에 한 지역의 팬데믹을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한 그런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그럼 어떻게 가능했는가?
대구시 정부, 지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시 의사회, 전국에 또 몰려든 의사, 간호사, 의료진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방역협조가 제가 그때 3번을 찾아왔습니다. 유행의 한복판에서 파티마 병원, 개국대병원, 주요 병원 다 돌고 현장까지 다 돌면서 이걸 봤는데 대구 시민들의 방역협조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구가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도시구나. 그래서 그 점에서 다시 한번 대구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탄핵 무효 투쟁의 시발점도 대구였고 탄핵 무효 투쟁의 최종적인 해결도 이 대구에서 해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의 과정을 한번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기획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탄핵 기획 세력은 앞으로 우리가 집권과 정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의석수, 국회의원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우리가 많이 당선시켜서 실질적인 현실 제도권 정치 권력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탄핵 기획 세력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아직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그 탄핵 기획 세력들이 정말로 누구였고 이것을 정확하게는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한편에서 탄핵 기획의 핵심 세력들을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한쪽에서 언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보수,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언론 세력입니다. 한겨레 신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친북적 성향을 갖고 있는 반대한민국적 성향을 갖고 있는 현역 정치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 반미, 종북 반미 성향을 보이는 광범위한 우리나라의 노동계, 언론계, 각종 좌익 시민단체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반국가 세력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누가 있었냐? 바로 북한, 김정은 일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이 탄핵 기획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언제부터 서로 어떻게 연계되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향후 반드시 정치 권력을 우리가 장악해서 집권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하게 처단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에서 TV조선, 조선일보, 그다음에 JTBC, 중앙일보, 그리고 각종 한겨레 신문 등 좌익계 언론들, 이 언론들이 탄핵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왜 보수 계열의 조중동과 한겨레 신문, 또 여러 가지 거의 당시 주요 메이저 언론 전부 하고, 당시의 언론은 인터넷 언론까지 포함해서 약 6,000개의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 6,000개의 언론 중 99.9%가 전부 사기, 조작, 날조 보도에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이 그렇게 다 선동당하고 거짓에 다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도대체 언론들이, 특히 보수 계열의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작은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거짓말, 조작, 사기, 조작, 날조를 하고 선동을 했는가? 저는 그 이유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정윤회 문건에 대한 여러 보도들, 의혹 보도였죠.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또 조작, 날조 보도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지 않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반론 보도 요청을 하고 고발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 그게 아마 보수 신문들의 심기를 건드려다 봅니다. 또 하나, 김영란법 제정이 2015년에 있었습니다. 김영란법에 가장 격렬히 반대했던 세력이 누구냐? 바로 조중동입니다. 왜냐? 김영란법은 자기들의 이권을, 업권을 침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것이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최소원 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어떤 거대한 사기 날조 조작극을 만들어버리는데 그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아무튼 이 거짓 날조 언론 보도를 했던 이 언론들은 반드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작업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변희재 대표팀을 중심으로 해서 최서원 현재 피해자 팀을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탄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탄핵. 언론들이 그런 사기 조작 날조 보도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을 촛불 집회로 촛불 광란극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촛불을 파는 건데 누가 깔았냐? 민노총이 깔았습니다. 민노총이 그 촛불의 팔을 깔았고 수많은 좌익 친북 단체들, 친북 반미 단체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속아서 나오게 만든 것은 바로 언론들의 조작 보도였습니다. 이 촛불 집회의 배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서 단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국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탄핵의 문제는 뭐냐? 도대체 전 국민 직선제로 해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2016년 12월 3일 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다음에 12월 9일 단 6일 만에 탄핵을 가결해버렸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탄핵을 하라고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이 직선제로 선출한 정통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제시한 탄핵 사유는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게 15개가 언론기사입니다. 언론기사가 여러분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재판, 심판,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까? 사실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 언론기사라는 것이죠. 언론기사가 14개이고 국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검찰 당시 김수남, 이영렬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검찰 공소장 내용 딱 한 줄 있습니다. 한 줄.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하여 이게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했는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는지 그것조차도 검찰 공소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이 한 줄, 딱 한 줄이 법률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5개가 언론 기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국회가 탄핵을 하려고 하면 좋다, 시도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사실 조사를 철저히 적어도 한 달, 2달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전례들을 보면 닉슨 대통령 사전에 1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가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습니다. 특검의 결과 한 3달, 4달, 5달 특검의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에 의해서 국회를 탄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월 3일 6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해버렸는데 그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탄핵 기획 공작을 해서 추진을 했고 박지원의 역할이 컸습니다. 박지원이 누구에게 새누리당에서 40명 확보해달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김무성에게 부탁했지 않습니까? 20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넉넉하게 또 빠지는 놈들이 있을 테니까 40명 확보해달라. 그러면서 형님 40명 확보했습니다. 이게 김무성이 직접 박지원한테 40명 확보했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거기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정진석,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맡고 있던 권성동, 탄핵의 핵심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반대운동 반대쪽에 서 있는
야당은 탄핵 추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된 탄핵을 추진했을 때 누가 막아야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했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 국회의원직을 대부분 국회의원직을 얻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잘못된 탄핵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김무성, 유승민, 정진석, 권성동 등등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을 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까지 깜짝 놀래켜버렸습니다. 이런 배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윤석열이라는 탄핵의 핵심 주범을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내는 또 배신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만에 하나 윤석열이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저쪽에 180석 갖고 있죠. 180석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탄핵할 때. 꼬투리 잡아서 탄핵할 때. 그러면 나머지 20명, 30명은 또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배신의 DNA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이미 두 번이나 그 무지막지한 배신을 보여준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40명, 50명 참여해서 또 탄핵시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국회 탄핵의 문제점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거 정말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20분을 달라고 한 겁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 탄핵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했죠. 그리고 3월 10일 날 이제 헌재 탄핵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제 근 3개월에 가까운 12월, 1월, 2월 3개월에 가까운 동안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열렸었죠. 그때 결국 헌재에서 3월 10일 날 이정희라는 여자가 헌재 대행이라고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아무런 어떤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게 뭐였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뇌물죄는 빼라고 그랬습니다. 빼라고. 강신일이가 당시에 강원일입니까? 누굽니까? 강신일이 그 주심 재판관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국회에서 갖고 온 여러 가지 탄핵 소추결서는 원래 헌재 탄핵 심판에서 재판부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바꾸라 말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꾸라고 해서 뇌물죄는 빼라고 했죠. 그것부터가 법리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각하를 그때 시켰어야 돼. 자기들이 이렇게 쭉 15개 사유를 갖고 왔을 때 사유가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사실 증거도 없다. 그러면 각하를 시켜야 법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각하는 시키기는커녕 탄핵 사유가 될 만한 거 봐서 이건 빼고 이건 넣으라 해서 총 4개 안으로 그때 정리를 했었죠.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첫 번째, 탄핵 사유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인용,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는 무자격자들이 그 주장에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사인에게 국정 개입을 시켰다. 최서원 원장이 연설문을 받아다가 고쳐 전달하고 그리고 최서원 원장이 몇 명 추천했는데 그 사람들을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에게 국정 개입을 시켰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최서원 원장의 그 사익을 추구하는데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 그것을 도와줬다. 이게 이제 탄핵 사유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까지 4년이 넘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JTBC 태블릿 아니었습니까? JTBC 태블릿, 특검과 검찰의 태블릿. JTBC에서는 최서원의 것이었다. 최서원이 소유한 것이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특검과 검찰에서는 뭐라고 했냐? 최서원이 실사용자였다. 최서원이 JTBC 태블릿의 사용자였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이 소유한 것도 아니었고 최서원이 실사용자인 것도 아니었음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 팀에서 태블릿 사용 설명서에서 그 증거가 모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헌재 탄핵의 핵심 탄핵 인용 사유가 1번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게 무너졌으니까 1번 사유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당한 사유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이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의 인용 사유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 무당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당신 얼굴 보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그 사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거나 뭐 행동이 있어야 헌법 수호 의지가 있든지 없든지 말든지 하지요. 근데 그 근거로 제시한 게 두 가지입니다. 2016년 10월 말에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과에서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탄핵 심판 결정문에 그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말에 1차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 이걸 도대체 판사란 사람들이, 이것도 헌법재판소 판관이란 사람들이 그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근거로 제시하고 이게 도대체 재판입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 이런 헌법재판, 엉터리 재판을 한, 나라를 뒤집는 이런 잘못된 헌법재판을 한 헌법재판소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8인 만장일치했던 사람들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특별재판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반역 세력에게 통째로 넘겨버린 그 잘못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특검 수사 안 받았다. 그리고 또 뭐더라. 너무 이상한 사유가 많습니다. 압수수색 안 받았다. 그래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검찰 특검 수사를 내가 받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뭐라고 했냐. 녹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강제로 녹화를 해야 된다. 그 과정을. 검찰, 경찰 수사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녹화는요. 경찰, 검찰이 제시할 수 있지만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그 녹화는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녹화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건 받겠다. 그런데 특검에서 강제로 녹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누구나 우리 국민의. 그리고 또 하나.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특검이 달라든 시점은 대통령이 12월 9일 날 이미 국회 탄핵을 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청와대에 대해서 이러라 말아 할 권한이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 권한대행,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를 관리하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박근혜 대통령 권한받고 일을 가지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말합니까? 제가 참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개판 같은 이런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제가 구구절절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도 참 구차스럽지만, 하지만 탄핵 무효를 우리 외치는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시민들은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 국민들이 기억 속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국민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랍니다.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박근혜 대통령 형사재판입니다. 정치 탄핵으로 국회 탄핵, 헌재에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위헌적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웠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재판, 없는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3월 31일 날, 2017년 3월 31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4년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영어 몸이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벌였냐? 특검과 검찰이 벌였죠. 사실 증거의 조작, 당시에 얼마나 국회 탄핵, 헌재 탄핵할 때 떠들었습니까? K재단, 미래스포츠재단, 최순실이가 그걸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 데려다가
출연금 강제로 걷어서 그게 직권남용이다. 강요, 미수다. 야, 돈 내. 해서 몇백억 KG에다 미래스포츠에다 밀어주고 박근혜 최순실에게 사익을 취하겠으니까 이게 제3자 뇌물죄다.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국 탄핵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난리가 벌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1심, 2심, 3심 최종적으로 검찰이 제3국까지 해서 최종 결론이 언제 났냐? 2021년 1월달, 올해 1월달에 났습니다. 마지막 고법 파기환송심은 2020년 7월달에 있었습니다. 2020년 작년 7월입니다. 올해 1월달에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서 최종 결론이 나왔는데 대법원 최종심까지 그것은 뇌물죄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고 직권남용도 아니다.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까? 당시 촛불을 들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얘기를 해주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완전히 속은 겁니다. 어떤 놈들한테? 바로 우리나라에서 기소권을 주고 그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우리의 권력을 나쁜 놈들 잡아다가 국민 보호하라고 엄청난 권한을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줬더니 그 권한을 가지고 이 못된 짓거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검과 검찰이 바로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주역이 누굽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팀장 그리고 당시에 참여했던 여러 특검이란 신자용 등등 망나니 같은 소리 한 놈들 바로 그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보수우파의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영입해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투표로 대선 후보가 됐다. 이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런 일을 제 9살짜리 아들놈, 초등학교 2학년 아들놈에게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정신이 완전히 분열돼 버린, 그러니까 조현병이라고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들도 이런 일들은 못 벌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정말 아연실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에 사는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 나섰고 제도권 정치인으로 나섰고 순화된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을 오늘 쓰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뇌물죄에서 K재단, 미래스포츠재단 그건 완전히 다 무죄입니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뇌물죄 15년형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았느냐? 말 3마리입니다. 말 3마리고 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 지원해 준 것. 이것 때문에 15년형에다가 벌금 180억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뇌물죄라는 게 도대체 이게 성립이 되는 거냐? 뇌물죄 생각해 보겠습니다. 뇌물을 그럼 준 사람이 누구냐?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 말 3마리를 누구한테? 최순실이한테. 최순실 그리고 딸 정유라한테. 최서원 원장입니다. 최서원 원장. 원래 지금 개명한 이름이 최서원인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 최순실 그렇게 하고 있죠. 아무튼 뇌물을 준 사람은 이 특검 검찰을 놀립니다. 뇌물 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 뇌물 받은 사람은 최서원, 그리고 그 말을 정유라가 독일에서 타고 연습했다. 뇌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엮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3자 뇌물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서원 원장이 경제공동체입니까? 한 집에 살고 같은 통장 쓰고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이런 사이입니까? 그건 최소한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은행 강도단에서 같이 목숨 걸고 한 3명이 털었다. 그래야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걸 뇌물을 제3자 뇌물죄를 엮기 위해서 경제공동체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뇌물을 줬는데 뭔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드릴 테니까, 말 3마리 드릴 테니까 나 뭐 좀 해주십시오. 청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청탁이. 삼성그룹의 승계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청탁이 있었다고 특검과 검찰이 주장하고 있죠. 근데
두 사람 사이에 만났는데 명시적인 발언, 글, 문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논리가 또 기적의 논리가 뭡니까? 묵시적 청탁 아닙니까? 묵시적 청탁. 이심전심으로 그런 취지 표현이 실제 특검 거기에 공소장에 있습니다. 이심전심으로. 박근혜나 이재용이나 둘 다 달변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 봐도 그냥 두 사람 사이에 청탁이 다 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제3자 뇌물죄로 엮어서 말 3마리를 뇌물죄라고 해서 징역 15년을 때려버린 겁니다. 그런 사실 증거의 조작,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위증교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위증교사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당한 법리 이걸 다 만들어낸 사람이 결국 실무에서 누구냐? 윤석열 특검팀장입니다. 윤석열 특검팀장. 그래서 그리고 그 말 3마리는 심지어 뇌물이면은 줘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최수원 원장 그리고 딸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당시 승마협회 회장이던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말을 타고 연습을 하라 이렇게 잠시 빌려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사용권을 잠시 준 거죠.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도 않았습니다. 뇌물이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될까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일단 쓰고 한 2달 있다가 나한테 돌려줘. 이게 뇌물입니까? 말 3마리를 쓰고 지금도 소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또 갖다가 1심, 2심, 대법원 가고 파기환송심까지 다 결국에서 뇌물죄라고 뇌물 15년형 그리고 벌금 180억 때렸습니다. 이게 탄핵 과정에서의 가장 최근까지 우리나라 검찰과 특검, 법원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가붕괴 사태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혁명적 변화를 사실 싫어합니다. 저는 타고난 보수주의자고 정치적으로 보수이기 때문에 점진적 개혁 노선, 점진적 개선 노선을 좋아하지만 그 방향의 어떤 정치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만은 이 탄핵 문제만큼은 초점성으로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어서 혁명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물죄도 이 특검이 두려웠던지 특검이 해체되고 검찰에서 또 뒤집어 쓰였습니다. 국정원장들 특활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갖다 썼다. 그래서 국고손실죄하고 또 직권남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여기서 파기환송시까지 또 징역 5년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만들어 뒤집어 씌웠어요. 새누리당 2016년 4월 총선에 공천 개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또 뒤집어 씌웠습니다.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이 갖다 쓴 거 새누리당 집권여당의 공천에 개입했다. 그게 또 징역 2년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국고손실죄 그게 5년이다. 이런 논리를 적용하려면요. 역대 대통령 모두 다 국고손실죄로 구속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구속돼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냐? 뇌물죄가 자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 구속 만료기간 6개월 끝나자 국고손실죄로 또 구속기간 연장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또 연장하고 그래 이걸로 연장할 수 있는 한계가 생기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 공직선거법 위반 2년이 항소심에서 다 결론이 끝난 거예요. 형이 확정됐죠. 이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지검 당시 서울지검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제 연설에서 오늘 윤석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윤석열이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자 이제 공직선거법 2년을 지금부터 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걸로 또 잡아가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영어 몸이 지금 5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돼 있는 겁니다. 탄핵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전 과정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으로도 찍었고 제가 이 내용을 문서로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 조만간 발간할 겁니다. 국민들이 딱 2시간만 읽어도
탄핵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을 했구나.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2시간만 읽어도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전파시키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요. 박근혜 정부는 역대 30년 이래 가장 과단성 있는 개혁을 추구한 정부였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역대 30년 정부 이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어떤 과감한 조치 이것을 시행한 정부가 없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시켰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화시켰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북한 김정은 참수부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관철시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들입니까? 하나하나가. 그리고 일본과 관계에서 탄핵 그 와중에 2016년 11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일념으로 자기가 할 일은 다 했다는 것이죠. 공무원 개혁, 그 어려운 공무원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엄청난 국가 안보의 과단성 있는 북한 체제를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 공무원들, 설밥통 공무원들 연금개혁 시작해야 된다. 전교조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또 언론에도 김영란법 통과시키고 바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 탄핵이라는 적들의 불의의 기습을 당해서 일시적인 저희들이 지금 좌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집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탄핵의 문제점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부였는지 누구도 지금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도 약 20가지 핵심 업적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가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탄핵 무효화 투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야 된다. 그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나온 이후에 탄핵 무효화 투쟁을 실질적인 제도권 정치 아래서 현실적인 정치 권력을 차근차근 우리가 확보해 나가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탄핵 무효화 투쟁을 혁명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